솔직한 라이브쇼 오늘 진행을 맡은 YTN 라디오 김혜민 PD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시간은 더 잔인하고 어려운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사실 정신장애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을 보는 사회적 인식,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신장애 인식 개선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쇼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 정신장애 인식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 방법 등에 대해서 솔직하고 편안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패널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솔직한 쇼를 솔직하게 열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은 강의를 해주실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이사인 경희대 백종우 교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백종우입니다. 저는 오늘 초대받은 것만이 아니라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의 또 사회이사로 같은 팀의 일원으로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인식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까를 한 50분 좀 못 미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베토벤도 나오고 톨스토이, 미켈란젤로,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미국의 정신질환자 가족협회에 해당하는 나미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에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 또 위인이라는 분들도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음악하면 떠오르는 모차르트가 남긴 내용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을 때 그때 머릿속에서 악상이 막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을 옮겨 적은 것뿐이다. 근데 그것이 훌륭한 교양곡이 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울 때 벤젠고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처음으로 발견했던 케쿨러라는 학자는 갑자기 눈앞에서 이 뭔가 이게 영혼인지 환영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문 것, 그 벤젠고리를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건 꿈이었고 자고 나서 이것을 벤젠고리라고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몰입의 순간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상이었을까요? 정상과 비정상을 굳이 정규부포로 나누게 된다면 앞에 말했던 두 사람, 또 맨 앞에 얘기했던 분들은 모두 이런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가장 큰 극단의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 있었고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던 이제 유명한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술가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것들은 신경증을 초래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이후에 21세기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이런 예술가나 창조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고통, 트라우마, 그 결과로 나타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인류들은 같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창조적인 사람들은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감정을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우울의 감정, 불안의 감정, 자기가 무너질 것 같은 어떤 붕괴 불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 혼란이 있어야 현실의 시스템이 한번 다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때의 체험의 일부가 이제 해리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치 현실과는 멀어진 상태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좌절과 고통에 굉장히 지치고 소진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노력이 결국 예술과 창조인데 이런 창조성이 높은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병리가 높게 보고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정신질환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인류가 지금 있는 시스템을 한번 뒤집어보고 한 발 더 나아가는 데는 한편은 창조성이 높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창조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마음이 아파본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친족에서도 조현병이 보다 더 자주 발견된다는 것은 아주 정설입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특성은 이제 조현병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창조성과 연관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조현병을 앓은 사람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아마 이분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존 내쉬. 이분을 다룬 영화죠. 뷰티풀 마인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중에 와이프가 되는 연인과 함께 이제 밤에 같이 별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물론 서울의 또 대도시의 밤하늘에 요즘 우리가 별을 보기도 힘들지만 그냥 별이죠. 근데 그 존 내시는 그 별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 연결된 것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그리고 보입니다. 일반적인 상식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연결시키는 능력. 이게 창조성의 핵심의 하나인 거죠. 근데 반면 조현병의 정신병리 중에 하나인 것이 가장 흔히 관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상의 이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별과 이 별이 사실은 관련이 없고 연결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연결시키니까 사실 논리가 무뎌지게 되는 것이 연상의 이완인데 그 반면 한편 이러한 이제 연결되지 않는 걸 연결시키는 힘은 창조성 그리고 저렇게 새로운 이론, 뭐 20세기 경제학을 커다랗게 바꾼 이론이었습니다. 이 바로 존 레슬리가 그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뷰티풀 마인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위대한 병자다. 옆에 창조성과 고통이라는 책은 Creativity and Disease라는 이름으로 저 밑에 써 있는 필립 샌드벌브라는 이제 분은 영국 왕립의사회 소속의 이제 의사였습니다. 근데 취미가 이제 역사를 보는 거라서 이전에 이제 창조적인 일을 했던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가를 저 책 한 권을 썼는데요. 저 책의 3분의 1이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수많은 작품과 문예 창작물 뒤에는 정신질환으로 아팠던 예술가들이 있고 그게 바로 위대한 예술가의 또 근원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거기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성과 정신과적 질환이
연관이 있다. 뭐 대표적으로 반고나 버지니아 울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하여튼 그 자기 세대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보려고 할 때 자기 세대에 연결된 고정된 시각으로 보면은 발전이 없더라는 거죠. 그 거기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건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질환이고, 때로는 정신질환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인류일 수 있게 하는 발전의 근본에는 우리가 한편은 정신질환의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유명한 작가죠.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을 앓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내게 완전한 행복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 병을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겁니다. 계속되는 이 광기 때문이라고 본인의 유서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급성기 때마다 뭐 환청도 경험하고 피해망상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이 여러 문학의 근본이 된 거죠. 문학 또는 또 영화로도 자주 떠오르는 이제 해밍웨이, 20세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였죠. 해밍웨이의 저 집안을 보십시오. 해밍웨이 집안의 1대, 2대, 3대, 4대 중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3분의 1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흔히 이게 자살의 유전자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주제의 연구에 대한 서두에 항상 등장하는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강력한 자살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지 못했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한 집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을까? 이것을 21세기에 후생 유전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살의 유전적 요인도 있고 조현병의 유전적 요인도 있죠. 근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느냐는 그 사람의 성장의 환경과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두 명의 쌍둥이, 유전자는 100% 일치하죠. 일란성 쌍둥이는. 근데 나중에 5, 60대에 봤더니 어떤 사람은 체격이 크고 어떤 사람은 체격이 작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젊어 보이고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아프더라. 그거는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게 하느냐, 나쁜 유전자는 발현되지 못하게 하느냐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정신질환은 결코 유전병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죠. 뭐 당뇨, 고혈압 또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그게 유전 때문에 생기는 병은 결코 아닌 것 같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의 뭐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링컨 대통령이 일기장에 쓴 글입니다. 링컨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현재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지금 15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남아있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죽거나 아니면 나아지거나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링컨은 평생 3번 정도의 심한 우울증을 경험했었습니다. 링컨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였던 헨리 위튼이라는 사람은 링컨은 알 수 없는 습관적 우울 증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업자는 링컨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마치 우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울했으면.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링컨의 연구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링컨의 노력이 위대한 업적의 에너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때는 뭐 약도 없고 우울증이 병인지도 몰랐고 또 심지어는 뭐 어떠한 치료법도 없었던 시기에 링컨은 우울한 시기, 굉장히 불행하게 자랐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의원으로 일하게 되고 하나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을, 또 심지어 뭐 노예 해방의 업적 같은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는 근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거꾸로는 링컨이 그렇게 심한 우울증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더 많은 업적을 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됐을까요? 실제 미국의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그 수억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직 대통령 37명을 조사해 봤더니 절반이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좀 역사의 몫으로 두고요. 그래서 알코올 문제, 조울증, 그다음에 우울증, 수많은 질환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구했던 조너선 박사는 결국은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도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을 편견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셨다면 당신은 미국 대통령 37명 중에 절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이러한 우울과 같은 고통을 이제 노력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했던 사람이 더 큰 업적을 이루고 또 이제 역사적인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문학과 예술을 남기기도 한다는 것을 여태까지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작년에 이맘때 그리고 재작년에 11월 달에 만났던 분들이 이제 덴마크에 있는 원오브어스라는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정신건강 전문가도 있지만 당사자도 있고 가족도 참여하는 분인데 이 예산은 덴마크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요. 덴마크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이제 국가적이기도 하면서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원 오브 어스라고 유튜브 같은 데서 쳐보시면 이런 게 짠 나옵니다. 이거는 덴마크어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수많은 얼굴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게 다 당사자, 가족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함께 정신건강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이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기억나는 게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캠페인을 해오면서 좀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우리는 누구도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리를 딱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들을 비판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이나 책임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것들은 거꾸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강화할 수 있더라. 그래서 본인들은 함부로 또는 웬만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또 거꾸로 유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 반낙인 캠페인 자체를 굉장히 즐겁고 따뜻한 일로 만들어가는 거고 밑에 이 수많은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 홈페이지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요, 이 원오브어스 로고고요. 원오브어스라면 우리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 전체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해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밑에 애니메이션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덴마크가 이제 바이킹 조상들이니까요. 저렇게 남성 저기 덩치가 이만한 산만한 바이킹이 나와서 저렇게 수많은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도 혼자서 우울해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차마 힘들다고 말을 하지 못할 때 누군가 옆에 다가가지고 어깨에 손을 대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킹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함께 싸워나가자. 우리 함께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라 이런 게 좀 재밌고 하면서 따뜻하고 비판적이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이고 편견이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 덴마크, 뭐 유럽, 미국도 이런 반낙인 캠페인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거꾸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오랜 편견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랜 편견이 생기게 됐을까요? 이게 1940년대에 미국의 주립병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 오히려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조현병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은 오히려 농경 사회 때 더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같은 나라들 쭉 비교했더니 아주 저소득 국가가 오히려 더 삶의 질과 행복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을에 다 알죠. 그 마을에 100명이 사는데 한 명이 아픕니다. 99명이 아이고 저 집에 저 친구는 좀 마음이 아파서 한번 안 좋을 때는 좀 그렇지만 원래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안 좋을 때 같이 도와주고 오히려 더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었던 곳인데 이게 17세기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대도시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게 되죠. 이때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이 처음 생깁니다. 최초의 정신과 의사들은 되게 이 사람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냐를 평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20세기까지 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되게 됐죠. 그러면은 한 마을이 한 사람을 돌보는 게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이 중증 정신질환이 있던 사람을 모두 공립과 주립의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서 수용하게 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환경은 사실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거는 모든 유럽의 나라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바뀌게 된 거는 이제 1970년대 정도부터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인권에 대한 거, 그리고 탈수용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수용하면 아우슈비츠가 연상되는 거죠. 600만 명이 사망한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 범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은 미국이나 이탈리아가 이제 입원 환자들이 쭉 줄게 되는데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에 좀 연수를 조금 갔었는데 거기에 주립정신병원이 1980년대에 몇 배 되었냐면 2만 배 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인구가 몇백만도 안 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만성정신병원에 있었던 거죠. 지금 몇 배드냐? 한 1,500배드 정도 됩니다. 그걸로 따지면 2만에서 1,500이니까 10% 미만으로 줄인 거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12월 31일부로 문을 닫자.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속도가 훨씬 빨랐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보시면 저 속도가 더 완만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은 좀 거꾸로 갔죠. 이탈리아가 더 급진적인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 일본은 아직 갈 길이 먼저 빨간 줄 맨 위에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농경사회에서 했던 것처럼 가족이 책임졌습니다. 근데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가족도 일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195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사택감치법, 나중에는 굉장히 압법으로 불려서 사라진 법인데 이 환자를 집에 부모가 가둘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부모라 그래서 자식을 집에 감옥 같은 걸 만들어서 가둘 수 있느냐? 지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일본에는 그런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50년대까지는
저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은 것을 집에 만들어서 환자를 가두는 것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 년 전까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 자타해를 방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개인입니까? 가족입니까? 사회입니까? 최소한 일본에서도 10년 전까지도 가족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법조항입니다. 현행법. 보호의무자는 자타해를 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된다. 가족 책임입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 보호라는 개념도 있고 뭘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책임을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 그래프는 요즘 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997년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죠. IMF가 있을 때부터 지금 20년 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IMF 때 또 기억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자살이 늘었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자살이 증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98년에 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치매가 생겼다. 그러면은 90% 이상이 자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뭐 아들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 비율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제 30%가 안 됩니다. 그 사이에 국가와 사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그 시점이 딱 2016년. 이때 대통령 공약에 뭐가 나옵니까? 치매 국가 책임자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치매 부모를 모시는 거는 자식들의 책임이라고 믿던 사회에서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돼서 이제는 30%가 넘는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이고 4인 가구의 비율이 불과 20%를 살짝 넘는 상황인 대한민국에서는 개인과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20년 동안 왜 자살이 늘었겠습니까? 첫째는 본인들이 노인이 될 때를 준비하지 못했던 노인. 가장 자살률이 높았었죠. 그리고 40, 50대의 중장년. 한두 개, 세 개, 네 개 어려움이 겹치다가 경제적인 힘듦이 생기면은 중산층이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온 거죠. 그리고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더 이상 가족이 책임지지 못한 시점에서 방치되는 사람이 늘게 되고 그 결과는 사실은 자살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 말고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오늘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화도 많이 나셨을 겁니다. 조현병 범죄, 조현병의 포비아라는 게 있고, 그래서 마치 저런 묻지마 살인 하면은 조현병을 떠올리게 되는 사고가 2018년부터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현병이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일반인보다 낮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그러냐? 근데 조현병의 급성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자타해가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앞에 일정한 동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또는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다. 무섭다. 조현병은 사회에서 격리하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본인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릿속에 각인 효과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비율이 전체 우리나라에서 1년에 1,500건의 타살이 일어나는데 저 비율이 낮다. 또 조현병 환자에 의한 이런 최악의 사망, 타해의 경우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다고만 설명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낙인 캠페인을 얘기한다면은 설득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예, 우리 고 임세원 교수를 다들 아실 겁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청문회도 있었고 정부와 여러 가지 의사협회 등이 TF를 구성해서 임세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의료법, 응급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살짝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치료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자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됐고요.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행정입원에 대한 것도 이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근데 왜 그리고 특히 작년 2019년 4월에 진주 반환 사건 그 한 달 동안의 수없는 사건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을 이제 넘었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국민소득이 $10,000 이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근데 $20,000를 넘어서 $30,000로 오면 그때부터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뉴욕에서 1998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 조현병 환자 골드스테인이라고 하고요. 그 환자가 지하철에서 기자였습니다. 캔드라라는 시민을 밀어서 사망합니다. 3개월 후에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합니다. 뉴욕의 1998년은 지금 2020년의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인 거죠. 이런 사고가 빈발하니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거죠. 근데 이때 외래치료 지원제를 누가 하자고 했냐? 맨 앞에 나왔던 남이었습니다. 미국 정신장애인 연대가. 왜 그랬을까요? 당사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거는 캔드라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이 외래치료를 지원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그때 처음 만들어서 이제는 영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협회에 가가지고 이런 사법입원 제도를 설명했던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픈 건데 왜 판사한테 가냐? 우리가 무슨 죄졌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판사가 법복을 입다가 최근에는 저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사복을 입고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저걸 멘탈 헬스 커트라고 부르는데 정신건강 법정은 판사가 로테이션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문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사만 있지 않습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붙어서 지역사회의 자원에 연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사고의 발생이 줄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의 거주시설을 20년 동안 19,000배들을 만들었는데 거주민의 민원이 한 건도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민원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법원 시스템인 미국과 독일 같은 나라가 있고 이제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행정 시스템이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법조인,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에 대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기타 위원 3명이 해서 6개월 기준으로 입원해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오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경찰도 안 도와주고 소방도 안 도와준다고 방을 동동 구르는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호주의 정신건강복지법에 해당하는 정신보건법에는 이러한 이제 다학제 팀이 지금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경찰에 연락하면 경찰이 해야 될 일은 딱 2가지입니다. 1번 본인이 즉시 출동한다. 2번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다른 경관을 소개한다. 100% 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처음에 결정은 법적 행정적으로 하되 그 다음에 서비스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립병원에서 퇴원하면
한 병원에 저렇게 13개 팀이 있어서 집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게 한 팀입니다. 저 팀이 13개가 한 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뉴욕주가 인구가 2천만 명이거든요. 서울은 1천만 명 아닙니까? 근데 정신장애인의 거주시설이 3만 9천 베드입니다. 그럼 서울에는 2만 베드가 있어야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몇십 개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뉴욕이 뭐 예산이 남아돌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뉴욕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으면 90% 이상이 메디케이드로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맨 왼쪽에 위에 있는 데가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거주 시설입니다. 저기는 24시간 치료하는 치료진이 있고요. 1, 2, 3, 4단계로 맨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는 4단계 거주 시설입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고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 딱 100명만 조현병이 있는 환자인데 저 1, 2, 3, 4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한 기록을 누가 보냐면은 입원할 때의 치료진부터 맨 뒤에 있는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까지 같은 의무 기록을 봅니다. 그걸 이제 사이케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의무 기록을 보고 매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고가 나겠습니까?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사고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편견이 줄겠습니까? 편견이 늘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수준에 맞는 지원과 치료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이탈리아 얘기입니다. 바살리아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 열정이 넘치던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환자들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시작했고요. 이게 본인이 부임했던 고리지아의 국립정신병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살리아라는 정신과 의사는 사실은 국립정신병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국립병원장이 뭘 했냐고요? 그 병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0년 만에 1182명이 입원했었던 바살리아가 이제 마치 히딩크처럼 고리지아라는 시에서 바살리아를 이제 초대해가지고 트리에스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트리에스테가 초대해서 병원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에 모든 입원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1978년에 87명이 되고 1979년에 0명입니다. 여기에 이탈리아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1978년에 모든 국립정신병원의 신규 입원을 금지하고 12년에 걸쳐서 모든 입원 환자를 준비가 된 분들부터 퇴원시켜서 지역사회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정신병원의 직원들은 다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5만에서 10만 명당 한 개의 센터가 생겼고 그 한 개의 센터에는 4-5명의 전문의와 40명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미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탈리아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는 또 잘했던 거가 지역사회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좀 갈 길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무장한 경관이 사망했기 때문에 또 역시 국민적 충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한 10,000명의 조현병 환자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살인의 경력이 있는 환자였는데 본인이 퇴원하겠다 그러고 어머님도 비용이 모자라서 퇴원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이것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합니다. 바로 재발했습니다. 경찰이 3번 출동했는데 3번째 출동 때 경찰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고 해도 입원실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지만 왜일까요? 아무도 경찰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의 내부 게시판에
3분의 1의 민원이 정신응급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찰도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이런 일이 LA에서 벌어졌다면 그 상태에서 퇴원이 가능했겠습니까? 지역사회로 갔다면 찾아가는 전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했다면 이거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팀이 도와줬거나 응급팀이 또 지역사회의 경찰을 위한 병상은 항상 비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의료 서비스가 없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센터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의료비 지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센터에 가면 정신보건 수첩을 주고요. 그럼 수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외래 치료비를 리펀딩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외래 치료비를 내가 10,000원 냈으면 5,000원을 돌려줍니다. 그 인구가 동경의 한 구의 5%가 그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럼 5%의 인구는 센터에 걸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깨띠를 두고 길에서 센터로 찾아오세요 하고 브로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직접 주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갈 필요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준이 있는 거죠. 매일 찾아가서 약을 전달하거나 장기 독형 주사제를 주거나 그랬더니 사고가 거의 없으니까 편견이 줄더라. 그리고 센터 선생님들도 비정규직이고 자꾸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저희가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본인이 원치 않는 한 명이 사고가 나서 99명의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센터에 연락이 옵니다. 제가 15년째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분명히 이분은 환자고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심하면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건 설득밖에 없습니다. 센터는 하나에서 10까지 설득으로만입니다. 근데 설득이 얼마나 작동하겠습니까? 그러다 사고가 나면 모두가 비난받는 겁니다. 이때 정신건강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정신건강심판원이나 법원이 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입원이 어렵다. 경찰을 도와주는 시스템. 좋은 치료 환경이 부족하다. 최소한 급성기 병원의 인력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퇴원한 다음에 갈 곳이 없는 거죠. 이건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사례 관리를 하러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신재활시설을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 장애인 복지법 수준만이라도 따라가도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근데 왜 여태까지 편견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장벽이 편견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문제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서 그게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이 설득되면 국회가 움직이고 정부가 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용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10배, 20배 앞에 있는 원오브어스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협회에 있는 분들, 우리 당사자 협회에 있는 분들이 이런 방송을 찍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호자의 책임에서 우리 사회의 책임으로 넘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보호자가 돌보는 역할을 포기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단 입원을 결정할 권한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불과 이제 3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건강이 대선에서 다뤄질까? 지난 영국의 총선 때의 핵심적인 공약들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 부장관을 만든다. 외로움 부장관을 만든다. 정신건강에 10조를 투자한다. 이런 게 공약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고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들이 최악의 상황인 날에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안전한 치료 의료 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커뮤니티 케어가 되는 사회일 것이고 이러한 오래된 편견을 극복하는 힘은 시스템의 변화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아파 본 사람의 고통이 문학 작품을 낳고 예술 작품을 낳듯이 또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당사자와 가족분들의 힘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테러를 당하고 아팠던 사람들 중에 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만 생기는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레질리언스라고 회복돼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나아짐을 경험하더라. 바람이 세고 나무가 휘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났더니 뿌리가 더 깊어지고 새로운 새싹이 만들어지는 그런 좀 더 살만한 사회를 우리 정신장애인 가족협회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신장애 인식 개선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 쇼. 방금 전 백종원 교수에게 강의를 들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이야기 손님을 소개할게요. 먼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이한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셔도 돼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회장 이한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관형 마인드포스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병 17년 차 이관형이라고 합니다. 네, 조현병 17년 차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옆자리에는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오늘 새 직함을 다셨다고 합니다. 사회이사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거 박수 받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영희 사회이사님이 나오셨어요. 박수 쳐드릴까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종우 교수님 이거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그럼요. 영광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라고 합니다. 제 친형님이 이제 조현병 발견한 지 30여 년 정도 됐습니다. 네. 우리 김영희 사회이사님은 형님이 조현병을 앓고 계신 지 30년 된 형님이 있고 지금도 같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관영 기자님은 본인이 조현병 환자시고 그리고 우리 이한규 회장님은 네, 저는 배우자가 조현병이고 발병한 지는 1999년도였고요. 저도 살다 보니까 누구나 정신장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수면장애 이런 걸로 통해서 저도 최근 2년 동안에도 병원 입원 4번이나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정신장애의 직간접적으로 그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알고 계신 세 분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이 댓글 계속 확인할 거거든요.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세 분께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솔직한 쇼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세 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면 우리 백종우 교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또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하면요. 멜로디 김님께서 인사를 해주셨고 유선희님께서 좋은 시간 되길 바란다고, 그리고 자유희님께서는 과거 시대의 정신병원 사진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강의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여러 가지가 인상 깊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얼마나 오늘 이 정신 장애에 대해서 다 배우고 가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지만 저는 그 덴마크 캠페인 원 오브 어스 거기에서 누구나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그게 저는 처음에 어떻게 들었냐면 정신 장애인들 사이에서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말자로 이해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편견을 갖고 보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말자.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이한규 회장님은 강의 중에 어떤 내용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지금 과거에는 부모나 가족들이 모두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에서 네. 우리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자에게 국가 책임제로 하자라는 아직은 꼭 머나먼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OECD 뭐 GDP라든지 이런 걸 보면 10위 안에권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영국, 호주 사례 속에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미국은 정신장애 거주 시설이 있어도 님비 현상이 없고 단계별로 관리가 되고 있다. 얼마나 가족들이 편안하고 국가가 도와주니까 좋았겠어요. 아마 회장님께서 아까 본인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배우자의 정신장애를 함께 관리하고 아프다 보니까 본인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신 거잖아요. 얼마나 간호를 하신 거예요, 옆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아이 둘 낳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런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말 처음에는 힘도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 생활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배우자의 이런 장애로 인하여 네.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간호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점이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자책감,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이렇게 이제 얼굴도 많이 못 보고 이러한 것들 처음에 많이 자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살아가면서 소통도 하고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젊었을 때 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서 뭐 풍족하게 살기도 했고 또 무너져 보기도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런 증상으로 인하여 이 가족 전체가 좀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간호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해도 그 증상이 처음에는 완화되지 않았을 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막막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우자의 발병이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라는 자책감으로 시작된 게 우리 김병희 후자업단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히 그 긴 시간 동안 그 자책감이 얼마나 외로움과 힘듦으로 표현됐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조현병을 갖게 되신 건 거죠? 아니요, 저는 이제 우울이라든지 우울증과 이제 깊은 또, 정신질환, 잠을 못 자고 이제 불면증 수면장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오실만하죠. 근데 그걸 또 우리 배우자가 볼 때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자가 많이 아팠을 때 제가 힘들어 한 만큼 지금도 망상이 뭐 끊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팠을 때는 정말 거짓말같이 정말 도와주고 아, 지켜주고 저의 이제 부양 의무자가 된 아. 듯한 그때는 정말 증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될까봐 정말 옆에 입원했을 때도 같이 24시간 저를 보호해주고 따라다니고 그랬을 때 이게 또 살아가는 거구나. 그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행복했습니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와 교수님 이런 환자분의 고백 들으면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알고 뭐 당연한 원리지만 그래서 지금은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다라는 고백까지 해주셨어요.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이한규 회장님이었고요. 우리 이관영 기자님은 강의 중에 어떤 내용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저는 위대한 예술가들 중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전 공감되는 게 저도 시를 쓰고 자서전을 낸 작가인데 네. 그런 정신질환이 창작에 도움이 되기도 했었어요. 저도 그 부분 뭐 위대한 예술가는 위대한 병자다 아까 말씀하셨죠. 반 고흐, 버지니아 울프, 해밍웨이 이야기 하셨는데 진짜 우리 관영 씨가 기자이면서 작가예요. 이거 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럴 때 제가 책 홍보해드릴게요. 네. 자, 바울의 가시 나는 조현병 환자다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제가 이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예민한 사람들, 세상에 오감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슬픔도 더 배로 느껴지고 기쁨도 더 배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관영 씨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힘들 때 주로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특히 어려서보다는 이제 질병을 겪으면서 밤마다 너무 괴롭잖아요. 그 새벽에 시간 동안 잠을 못 자는 동안 시를 쓰면은 내 마음이 달래지고 또 시간도 금방 가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버텨왔던 것 같아요. 글이 굉장히 치유의 역할을 했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책으로 써서 출간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조현병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던 것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위로를 주어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책이 나올 거라고 믿었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관영 씨가 명함을 줬는데요. 와, 프로필이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희 교수님 명함도 못 내미실 것 같아요. 여기에. 1인 미디어 출판사 옥탑방 프로덕션 대표. 책 바울의 가시 나는 조현병 환자다 작가. 장애인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을 위한 언론사 마인드포스트 기자.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발원 위촉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그 뒤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조현병 환자라는 게 나의 브랜드가 됐네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네네.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대한조현병 학회라는 데에서 수기 공모전을 했는데 제 이야기를 A4 한 3장짜리로 써서 냈거든요. 근데 그때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책을 내고 이걸 밝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됐어요. 교수님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계기만 된다면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자신의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네요. 네.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유튜브도 이런 할 일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김혜민 PD님이 진행을 잘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오늘 승진을 하셨다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실 일이 많으신데 우리 김영희 이사님께서는 형이 88년도에 네. 조현병을 이제 발병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조현병은 지금보다 훨씬 정보도 없고 인식도 나빴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라서 뭐 요즘 그래도 인터넷 뭐 이런 것도라도 있고 한데 제가 아직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정형편 때문에 뭐 많이 이렇게 지식인 그룹은 아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조현병 환자 당사자가 물론 가장 힘들겠지만 사실 가족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형을 케어하고 계신데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뭐 동기나 마음가짐이 있으세요? 현실적인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미혼이고 솔로라서 사실 더 좀 용이했던 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결혼하고 하면은 조금 더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양가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참 형이 이제 증상이 안 좋고 또는 이제 좀 크고 작은 뭐 이렇게 사고 같은 거 급성기 때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많이 좀 미운 감정도 듭니다. 그럼요, 왜 그럼요. 나한테 이럴까? 그러다가 또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되고 병식도 생기고 하면은 또 이제 혈육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 같이 뛰어놀고 잘해줬던 기억 다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또 안타깝고 아 가족이지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고요. 근데 이제 한 30여 년 되니까요. 약간 득도를 약간 했다고 할까요? 네,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렇게 양가 감정에서 그 좀 이렇게 약간 미워하는 감정 이런 건 이제 거의 안 남아 있고요. 무게가 이제 이쪽으로. 예, 이제 형님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거 감정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미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 말에서 뭘 읽었냐면 형 때문에 우리 김영희 사회이사님이 인생이 포기한 것도 굉장히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원래 의대생이었다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의사가 되는 걸 형님 때문에 형님이 지금 안 보고 계시니까 네, 솔직하게 형님 때문에 포기하게 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나눠주시겠어요? 그게 100%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100%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좀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본과 4학년 때 국가고시 앞두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의대생들이 가지는 그런 진로 쪽으로 가기보다는 뭐 당장 정해지진 않았지만 뭔가 형하고 같이 하고 뭔가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네. 지금 형님이 우리 이사님한테 뭐 해준 얘기 중에 그래도 내가 30년간 형을 보살핀 게 억울하지는 않다, 보람은 있었다 했던 이야기 있을까요?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렇긴 한데 예전에 가족 여행을 좀 제가 이제 차를 몰고서 남부지방 같은데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제 보통 음성 증상이라고 하시죠. 교수님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 그래서 이제 잘 안 나오려는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좀 어느 정도 있긴 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가보자. 그리고 형님 증상이 그때 당시에 꽤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하고 형 그다음에 저까지 해서 4명에서 이제 갔는데 무척 좋고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오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네. 예. 그러면서 차 안에서 농담 같은 것도 본인이 하기도 하고, 예. 그럴 때 기억이 남고 그렇습니다. 뭐 저도 아이 엄마지만 아이 키울 때 아이 크면 클수록 미운 모습이 더 많아진다면서요. 근데 어릴 때 그 예쁜 모습을 보면서 키우는 것처럼 아마 조현병 가족분들도 너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한 번 정도 이제 이 심적인 안정이 됐을 때 나한테 건네준 그 인사, 그 반응, 그 미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가족들을 케어하고 보살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세 분에게 이 정신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고 또 중간중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오셨으니까 우리 백종우 교수님도 중간중간 조언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식 개선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이고 아까 백종우 교수가 강의하면서 왜 언론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언론 보도가 분명히 바뀌어야지만 이 인식 개선의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한규 회장님께서는 언론 보도 좀 구체적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인식 개선의 아주 나쁜 사례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언론이라는 게 언론과 이런 조현병 환자의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은 그것을 사용하면서 알권리라고 국민의 알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조현병 환자 당사자나 가족은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분명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어떤 것을 연구하고 뭐 하지 않아도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조현병 사건 사고라고 딱 한 단어만 쳐도 정말 이게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이어 또 일주일 만에 또 조현병 환자, 폭주하는 조현병. 그 앞에 조현병이 먼저 붙는다라는 거죠. 조현병이 살인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보면 이딴 이런 말, 연이어, 표현의 문제. 표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 조현병 배우자를 둔 바람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뉴스, 다큐멘터리 여러 군데 출연을 했는데 저는 좋은 의도로 출연 제의를 받고 정말 힘들게 촬영을 하고 했는데 뉴스라든지 다큐멘터리 앞에 맨 먼저 보여지는 영상은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CCTV 영상이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뭐 재활해서 좀 성공했어요. 그거는 묻혀버리고 앞에 일단 또 연이어 이런 것들을 하고 나중에 뭐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렇게 가는 보도의 행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짜맞추기식 같은 보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가 아니고 조현병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정보 언론이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재활을 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먼저 강력하게 키워드가 제목에는 잇따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관적인 단어를 먼저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편견을 갖고 그 사안을 볼 수 있게끔 언론이 프레임을 짜서 보도를 한다. 굉장히 얼마나 한이 맺히셨으면 언론 보도에 성토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백종원 교수님 강의 중에 초반에 이제 동기 없이 조현병 환자의 자타의 위험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그게 관리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언론 보도에서 다인 것처럼 보도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각인이 되는 거죠. 조현병 환자는 컨트롤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없고 그냥 날뛰는 그래서 나나 본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각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관영 기자님은 어떠세요? 언론 보도 중에 이런 부분 정말 너무 화가 났다 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화가 난다기보단 언론에서 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좀 이해는 가요. 저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또 기자 생활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잡지나 신문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잡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요새는 포털 사이트에 온라인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사들이 뜨죠. 그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서는 일단 헤드라인부터 좀 자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또 내용도 조현병 같은 소재가 되게 사람들의 클릭 수를 늘리기에 유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조현병 관련 보도를 자꾸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 소재가 되게 충분한 네네.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한규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언론 보도 방향이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론이라는 게 사실 현재는 이 포털이라든지 SNS, TV, 잡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아마 7, 8시간 이상은 화면을 보고 살 것 같아요. 결국은 정보의 홍수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 아닌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도 우리는 노출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언론이 통계를 사용할 때도 보면 과학적인 통계가 아닌 일단 짜집기한 조그마한 통계를 가지고 부풀려고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도 뭐 이해 안 할 수는 없지만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신문도 역시 하나의 먹거리가 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자극적이지 않으면 클릭 수가 적고, 하지만 적어도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조현병과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는 추측성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람을, 장애인을 장애로 보지 말고 하나의 사람으로서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건을 일으켜서 했다, 이런 정도의 보도가 좀 좋을 텐데 그래도 이제 뭐 먹거리 때문에 그러는 거는 이해 못하는 건 아지만, 아니 그냥 우리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 저희 입장에서는 당사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아 그럼요. 그 제가 언론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기자들이나 PD들이 언론사에서 월급 주는데 왜 그걸로 뭐 먹고 삽니까? 조회수 안 나온다고 월급 깎이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언론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이해 받으면 안 됩니다. 아, 언론인으로서 너무 욱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한규 회장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국민 알 권리와 환자의 인권 침해가 이제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교수님, 우리 자살보도 지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정신장애인 문제 관련 보도하는데 지침 같은 건 없습니까? 목표죠 저희. 그러니까 자살은 2004년에 시작해서 기자협회하고 이제 지침을 1.0에서 이제 작년에 3.0까지 나오고, 기자협회하고 이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좀 상대적으로 지켜지는데, 네. 이제 중증 정신장애 관련 보도는 올해 뭐 방통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직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건과 조현병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 말라, 이런 거는 좀 낮았는데, 아직 지침이 합의되고 만들어지려면 아직 이제 멀었군요. 저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까 치매국가 책임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 일단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라고 돼야 이런 과정들이 그렇죠. 펼쳐지겠네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 그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당사자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법조인 분들 해가지고 모여서 간담회 같은 걸 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이제 언론 보도에서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우울 관련은 자살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요 아까 정신질환, 정신장애 쪽은 잘 안 돼 있다고 해서 가안은 제가 봤습니다. 가안은 잘 봤는데,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다. 움직임이 없는 건 다행이네요. 아니다.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목에 너무 질환을 제목에 박아둔다든가 뭐 그런 거는 좀 최대한 좀 지양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가안이 나와 있고, 아마 내년이라고 해서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마 내년 상반기 때쯤에는 기자협회 분들이라든가 뭐 방통위 쪽하고 좀 더 네. 상의해서 좀 진전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솔직한 쇼가 하나의 진일보 할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정신 장애가 우울증,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조현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세원 교수도 본인이 치료하는 조현병 환자에게 피살 당했고, 이후에 안인득 사건, 뭐 강남 묻지마 사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이제 연이어 이러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일어나면서 조현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급격히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좀 조현병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우리 17년차 조현병 환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우리 관영 씨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조현병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의 1%가 조현병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체감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조현병 당사자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자나 메일로 저한테 커밍아웃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일반 뭐 평범한 회사원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심지어 대기업 직원이라든가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S대 심리학과에도 제가 아는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뭐 이상하다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다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면서
장우성님은 범죄는 조현병 당사자 직접적 연관성이 적고 조현병과 조울증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범죄율의 60~70%는 알코올과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주셨고 또 유선희님은 미국 대통령의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 강의에서 미국 대통령의 절반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셨고 비장애인도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정신장애로 알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직업 제한을 둔다. 둡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전에는 더했죠. 예전에는 각종 더 있었고. 법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격에 대한 법에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제한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의 부분이 누가 정신장애인이냐 있었고 또 장애가 있어도 이제 뭐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면은 또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으로 좀씩 나아지곤 있지만 아직 좀 일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여성이니까 남녀 차별 이슈에서 차별과 차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현병 환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에 의한 직업의 이제 어려움은 선택의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아닌 차별로 인한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기자님을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출판사 사장이기도 하시고 작가기도 하시고 본인이 이제 인식 개선 강사로 나섰잖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까 뭐 커밍아웃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세바시 제가 강연을 나갔었는데 네. 댓글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아무리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도 결국 사회가 바뀌어야만 인식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도 조현병이 환자라는 편견과 마주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도 의사소견서를 가져와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기자도 하고 출판도 하고 하는데 운전이라고 해서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의사소견서를 떼어오면서 좀 많이 자괴감도 들었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닌데 좀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관영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걸 다 알잖아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식 개선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운전면허증을 처음 땄던 게 2010년도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갔는데 저는 좀 이번에는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좀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묻는 말에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의사소견서 없이 그냥 갱신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건 사회 인식 개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증거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당사자들이 그리고 가족분들이 우리 몰랐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싸우고 애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 노력 중에 내가 당사자로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 뭐 일, 행동 지침 뭐 이런 거 있어요? 딱히 행동 지침이란 건 없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뭐 출판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거 자체가 기자도 하고 사실 저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와 같은 제가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 뒤에 이제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때는 좀 더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관영 씨 얘기를 듣는 이한규 회장님이나 김영희 이사님 같은 경우에 되게 참 세대가 바뀌었구나. 네네.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김영희 이사님 어떠세요? 우리 관영 씨 얘기 들으니까. 예, 정말 공감 가고요. 앞으로 이제 당사자분들이 아마 계속 최근 몇 년간 많이 나오시고 있는 책도 것 쓰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당사자분 1세대, 운동 1세대 정도 하시는 1세대라고 하시면 왜 아이돌도 왜 옛날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 서태지와 아이들 뭐 있고 그다음에 뭐 쭉쭉 계보가 있듯이 앞으로 당사자분들이
2세, 3세대 해서 이렇게 넓게 되고 물론 이제 가족들도 이제 같이 힘을 그렇죠. 합쳐서 네, 가서 그렇게 해서 아마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식 개선이 많이 음. 좋아질 거라는 것을. 예. 회장님. 그 지금 이런 이제 편견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교육. 근데 이거는 청소년까지만 효과가 있더라. 아하. 두 번째는 항의, 투쟁. 이거는 언론에 대해서 해봤더니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좀 갈등이 생기니까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확실한 방법이 접촉이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이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같이 잘 어울리고 교감할 수 있는 경험을 한 게 가장 편견을 줄이는데 의미가 맞아요. 있다는 결론인 점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회장님은 어떠세요? 우리 관영 씨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뿌듯하고 저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 99년에 발병한 제 배우자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고 대학 입학을 합격해놓은 수시 합격해놓은 상태이고 자녀가 아니요 제 배우자가 올해 53살인데 고등학생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바라보는 눈은 저는 시설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케어하면서 했던 게 항상 먼 곳으로 보냈어요. 최소한 전철 3번 이상 타는 곳, 시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 과연 그게 가능해?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정말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던 그리고 저를 만나 행복하게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에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지금 집에서 이거를 보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수시 합격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제 배우자를 보고 나는 당신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고 변했다. 나도 원래 공부 같은 거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저는 지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으로 저는 우리 배우자가 저를 이렇게 인도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부보다는 노는 거 좋아하고 정말 그런 거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정신장애인이라는 아니면 정신질환이라는 이거 말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24시간. 왜냐 그거를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정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학위 논문에 녹아내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것 때문에도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해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가 또 대학교 올해 수시 합격했다는 그 자체로도 그럼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가짜 아니야? 또 이런 시선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 오늘 아침에도 그 망상을 보고 아침 세종시에 가서 이사를 하고 또 저녁에 아직 저녁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거죠. 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면 다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신장애라는 게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근데 그걸 그냥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배우자와 함께 병과 배우자와 동반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와이프가 자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자 큐. 돼지 보고 있나? 원래 이제 애칭으로 저희 아내 19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는데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돼지야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은 꽃돼지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꽃돼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돼지님한테 빨리 영상 아. 편지 쓰세요. 네. 내가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참 우습기는 한데 항상 무뚝뚝하고 하지만 당신 만나서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 나는 행복하고 당신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또 증상으로 인해 또 입원도 할 수도 있고 아파서 힘든 날이 오더라도 오늘 같은 행복한 그 기분으로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꽃돼지. 지금 미혼 두 분이 막 가슴을 후벼파시네요. 그러게요. 자, 우리 김영희 사회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정신질환의 부정적 인식, 뭐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 이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긴 하지만 우리 사회이사시기도 하시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아까 강의를 이제 백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그쪽에서도 보면은 그 여러 이제 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사고 같은 거가 이제 가끔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급성기일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 사실 이 약이 이 조현병 치료 약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게 그렇게 엄청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뭐 1950년대 정도? 예. 지금은 뭐 2세대 약 뭐 이렇게 3세대 약까지도 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현재는 한 2세대 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를 그럼 막을 수 없느냐?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그게 국가가 국민소득 한 3만 달러 정도 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 관심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그런데 좀 관심을 받고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가족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달라 뭐 이렇게 응석 부리자는 게 아니라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텐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게 도와주면 확실히 그런 그런 사고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건수라든가 그런 사고 같은 것도 줄어들면은 뭐 사람들 인식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홍보, 계몽, 접촉, 그다음에 이렇게 국가에서 국가 책임제라는 필수적인 서비스까지 해주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좀 이거 정치인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사실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 백종원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정부 당사자들도 만나고 하시는 건데 그 아까 그 강의에서도 외국 사례 얘기해 주셔서 들으셨잖아요. 가족분으로서. 네네네. 이 사람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좀 아니면 이런 건 진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약값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주하는 시설 말고요. 그 가족의 입장에서 제일 힘들 때는 이제 그 약을 잘 먹고 이제 치료를 잘 받고 할 때는 이제 많이 좋아지고 그러다가도 약을 안 끊더라도 조금 계절을 탄다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병식이 좀 약해지거나 조금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하죠. 좀 약간 격한 행동 같은 게 언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현재 시스템으로선 사실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국가한테 손을 내밀어도 거절당해요. 그 정도는 안 돼, 도움도 안 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이게 단순 비교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암이 걸렸어요. 근데 암 뭐 1기, 2기 때는 예를 들어 위암 1기 이럴 때는 뭐 금방 치료도 간단하고 치료하면은 성적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도와줘야지 꼭 뭐 암이 3기, 4기 정도 갔을 때 그제서야 도와주겠다.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증상이 초기 발발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예. 국가가 그게 도와줬으면 그게 좋겠다. 가족이 편하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분들한테도 그게 예후가 좋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좀 음. 필요하고 참 외국 그 선진 사례 너무 부럽습니다. 예. 그 관영 씨는 그 정부에서 꼭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회가 좀 더 혐오를 인식을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장애학에서는 장애가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가 부족함이 장애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 때문에 사회가 병드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주 묵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김영희 사회이사님이 우리 의료 치료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고 조현병 환자들이 그 해소를 위해서 좀 변화 움직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오셨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비공식적인 소식이라서 꼭 약간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그동안 이제 의료적인 측면에서 차별 사례를 보면 이제 이게 수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똑같이 건강보험 환자분, 의료급여 환자분 똑같은 질병으로 똑같이 입원을 해도 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자분한테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 100원을 준다고 하면은 의료급여 환자분한테는 60원 내지 70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식비 지급을 차별해요, 정부에서. 이것도 수십 년 됐습니다. 식비요? 네, 치사하지 않나요? 먹는 이거 거 정말 가지고 그러면 진짜 참을 수 없죠. 분노가 끌어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차별이 수십 년간 됐고, 근데 최근 몇 년간 그 약제 입원을 할 때 약제비라든가 그런 건 이제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내년 한 상반기쯤, 그때쯤에 식비 정도는 해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비약물 치료, 정신 치료요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나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들었는데 네. 이게 뭐 확실히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은 조금 있지 않을까. 근데 교수님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수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렇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미국 유럽도 앞에 본 옛날 이제 그런 열악한 네. 정신병원 4, 50년대, 6, 70년대 그거를 우리는 1995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을 시키는 게 시작된 게 1995년이었고 그 전에는 비인가 요양시설에 있었으니까 네. 그러려고 만든 게 이제 의료급여에 대한 제도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싸고 오래 입원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걸로 이제 20년을 끌고 왔더니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아하. 너무나 이제 기대 이하고 이건 차별이고 오히려 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좋은 환경에서 치료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것처럼. 지금 몇 년을 그렇게 끄는 게 장기적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급한 과제인데 우리가 또 그 변화가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기대는 너무나 못 미치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아까 관용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조현병 환자 때문에 사회가 병드는 게 아니고 사회가 병들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가 느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아는 거고 그렇다면 누구든 조현병을 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의료적인 제도에 대한 차별이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고 또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에서 제외가 됩니까? 의사님? 이 부분도 되게 의아할 거예요. 네. 뭐 관심이 대부분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그 보면은 그
잠시만요. 컨닝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거니까요. 법조문이라서 좀 정확하게 읽어야 네. 될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내용을 보면요. 제15조 가로 열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뭐 대통령령에 정하는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근데 좀 희한하죠. 여러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 장애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신적 장애의 일종인데 뭐 예를 들어 발달 장애 뭐 이런 쪽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조항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건 임의 조항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많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길게 말씀드렸던 정신건강 어쩌고 저쩌고 요 법률 줄여서 보통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거기에서라도 이쪽에서 제한이 됐으니 이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그래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는 또 법률이 선언적으로 돼 있는데 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뻥뻥 뚫려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이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분들은 여기서도 안 되고 이쪽에서도 빈약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붕 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참 이쪽 15조를 폐지하는 게 맞고요. 당장 폐지하기 힘들다 하면은 일단 정신건강복지법에서라도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강화를 좀 해주셨으면. 그다음에 저희도 뭐 그렇게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네. 자, 법적인 측면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이한규 회장님은 뭐 지적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우리 이제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질환자 속에 장애인이 하위 범주로 지금 우리나라 법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은 등록 장애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세이블 그 개념인데 원래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일리스가 아닌 디스오더 개념, 그러니까 정신장애. 근데 이제 장애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죠. 베리어도 이야기하고 손상을 하는 임페어먼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포괄적인 정신장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정신건강복지법이든 장애인복지법이든 결국은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등록장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포괄적인 디스오더 개념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나마 10만 명에 넘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그 사람조차 하위범주 장애가 원래 큰 범주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고 장애 속에 질환이 있는 걸로 분명히 ICD-10이나 DSM-5를 보더라도 앞에 장애가 붙고 뒤에 증상이라든지 해서 뭐 F-몇에서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질환자 속에 장애인을 속에 넣어놓고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그냥 질환자 관리의 대상,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그 권리는 현재 누리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억울해하는 거죠, 우리들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장애인 복지법에는 활동 보조도 있고 취업 지원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정신장애인이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인데, 그런 장애와 질환의 문제는 이제 일본에서 이걸 먼저 해결한 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이제 2조에 정신건강복지법의 대상인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모든 걸 다 적용받아야 된다. 이걸 정의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해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장애 질환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신장애 복지 대상에 중증 등록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진단서가 있는 모든 질환을 다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외상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네.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 있는 서비스를 받게 했더니 취업 지원 특히
그랬더니 일본에는 지금 취업 지원에 이제 바우처를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는 5%도 안 됐던 정신장애인 대상 서비스가 1등이 됐어요. 왜냐하면 취업률이 1위니까.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오히려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도 누구나 이건 이제 대신에 우울증이나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한시적인 지원만 받고요. 그랬더니 취업률이 2년 유지율이 7, 80%가 나오니까 이 세상이 또 바뀌고 편견이 줄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하여튼 좀 법적인 개선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네. 오늘 정신장애 인식 개선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 쇼 앞에 여는 강의로 문을 열었고 또 우리 네 분과 솔직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담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현병 환자로 가족으로 우리가 퉁쳐서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그분들을 본다면 어떤 아픔 때문에 조현병이 생겼을까? 그리고 조현병을 가져서 어떤 아픔이 생겼을까? 이런 눈으로 보면 인식 개선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꿈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항규로서의 꿈, 그리고 김영희로서의 꿈, 그리고 이관영으로서의 꿈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항규 회장님부터. 저의 꿈은 일단 단기적으로 내년 1학기에 박사 수료를 하고 장기적으로 내년 2학기에 학위까지 통과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저와 배우자와 같은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것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지만 싸울 때 좀 투사처럼 싸웠는데 이제는 투사처럼 싸우면서 글로도 제가 전공하는 게 정책학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꿈들이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문무를 다 갖추시고 우리 인식 개선을 위해 애쓰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관영 기자님. 네, 저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는 게 감기가 걸려서 약국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편견에서 벗어나야지 가능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실 거죠? 네, 편견을 깨기 위해?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사회이사님. 예, 저도 꿈이 있다면 치매나 발달장애인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과 가족을 위해서 아까 백 교수님이 강의도 하셨고 그런 국가 책임제 어느 정도 우리 나라 국적에 맞는 정도의 국가 책임제가 되는 게 이제 일단 하나의 꿈이고요. 또 하나의 꿈은 소박합니다. 가족과 형님, 부모님, 그다음에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하고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예. 그런 게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대한민국의 또 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신장애 인식개선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방송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